지우는 서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항상 따스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끝내자고 할 줄은 몰랐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며 모호하게 말하던 그녀의 부모님. 그들의 압박이 얼마나 거대했기에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을까. 지우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조정관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서류의 마지막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이 관계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할 뿐이었다. 지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두 분 이의 없으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연이 먼저 말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오르는 질문들을 억지로 삼켰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이 모든 질문을 막아섰다. 결국 지훈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남남이 되었다. 조정실을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멀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지우는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법무법인 정현우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이자 선배인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일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끔찍한 현실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재앙이 닥쳤다. 법무법인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소기업 미래테크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현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히 조작된 증거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상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막강한 공세를 펼쳤다. 강지훈과 박 변호사는 밤을 새워가며 소송에 대응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언론은 정현을 부도덕한 법무법인으로 매도했고 다른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금난은 심각해졌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3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훈아,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야.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박 변호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테크는 이런 일을 벌일 만한 배짱도 자금력도 없는 회사였다. 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자신을 목표로 삼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혹시 서연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는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일하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혼 직후 그만두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의 흔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사랑도 일도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하며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지우는 미래테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회계 장부와 금융 기록을 파고들던 그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미래테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유령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자금 출처는 YS 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로 이어졌다. YS 캐피탈 그 이름은 지훈에게 낯설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재벌 YS그룹의 핵심 계열사였기 때문이다. YS그룹이 왜 자신의 작은 법무법인을 공격하는 것일까? 그는 YS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룹의 지배구조, 계열사 현황, 그리고 오너 일가에 대한 기사까지. 그러던 중 그는 한 경제잡지의 웹사이트에서 YS그룹 윤태섭 회장, 유일한 손녀와 함께 공식 석상에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무심코 기사를 클릭한 그의 눈이 화면의 한 사진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 회장 옆에 그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기품 있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며칠 전까지 그의 아내였던 평범한 도서관 사서 윤서연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니터 화면을 몇 번이고 비벼봤지만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서연이었다. 기사는 그녀를 Y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윤서연 전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스위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3년간 함께했던 아내가 재벌 그룹의 후계자였다니 그동안의 모든 일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자신의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렸는지, 왜 항상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혼,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반대가 아니었다.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공격한 배우 역시 명확해졌다. YS그룹은 후계자의 과거에서 강지훈이라는 흠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을까? 그는 서연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남자는 이제 거대한 진실의 폭풍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사무실은 폐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텅 빈 공간에는 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의 인생을 짓밟았지만 그의 의지까지 꺾지는 못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YS그룹과 윤서연에 대한 조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정말 이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녀 또한 다른 누군가의 희생양인지 알아내야 했다. 지우는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의 존엄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강지훈은 YS그룹 본사 빌딩의 거대한 위용 앞에 섰다. 강남의 중심부에 솟아있는 유리와 강철의 탑은 그가 속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윤서연 전무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운 거절이었다. 윤서연 전무님은 외부인의 방문 예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신분과 용무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시면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기계적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그녀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힐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것은 YS그룹의 보안팀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어리석은 짓이 될 터였다. 그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빌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서연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전무이사실에서 최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작은 법무법인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 강지훈이라는 변호사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서연 전무님께서는 아직도. 진석은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번뜩였다. 서연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자기가 벌인 장난감에 미련을 가질 수도 있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YS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그 자리 옆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최진석에게 윤서연은 피를 나눈 사촌 동생이기 이전에 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열쇠를 더럽힐 수 있는 불순물에 불과했다. 최진석은 강지훈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었다 넘었다. 그는 이미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웠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변호사 하나쯤 그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하루살이 목숨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이제 곧 열릴 이사회를 준비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인 윤태섭 회장의 신임을 얻고 서연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한편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을 임시 사무실 삼아 YS그룹과 최진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기업 공시 과거 기사 관련 인물들의 SNS까지 샅샅이 훑었다. 최진석은 언론에 비친 이미지로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차세대 경영인이었다. 하지만 그가 주도했던 몇몇 M&A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었다. 최진석은 경쟁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비상장 자회사를 동원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냈다. 피해를 본 기업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YS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언론 통제 능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지훈은 그 사건 기록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최진석의 공격 패턴과 비리 가능성을 짚어나갔다.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지훈은 원룸 건물 앞에서 낯선 남자 2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길을 막아섰다. 위협적인 인상의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한 남자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더 이상 기웃거리면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먼지가 될 테니까.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진석이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남자들은 지훈의 뺨을 가볍게 2번 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서연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최진석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걸까? 지우는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아무런 감정 없어 보이던 그녀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아야만 했다. 그를 향한 위협은 오히려 그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의 명예, 직업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어야 했다. 다음 날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장을 하고 YS그룹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해고된 기자나 내부 고발자들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모두가 YS라는 이름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우는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다. 자신 또한 YS그룹의 피해자이며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다는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진석은 강지훈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그 변호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군. 한낱 벌레 한 마리가 성가시게 구는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변호사 자격 자체를 박탈할 방법을 찾아봐. 최진석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무한하다고 믿었다. 돈과 법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빼앗긴 자의 절박함과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였다. 최진석이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을 불태우고 있을 때 성 밖에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만들기 위한 지훈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노력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YS그룹의 전직 직원들은 대부분 거액의 퇴직금과 비밀유지 서약에 묶여 있었고 최진석에게 피해를 본 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몸을 사렸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 무렵 그의 낡은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불명. 메일에는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정오 남산의 두 번째 정자로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복잡한 암호키가 첨부되어 있었다.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훈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중년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남자는 신문을 접으며 자신을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사주간지 정의의 소리 소속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김민준은 지난 10년간 YS그룹의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인물이었다. 강지훈 변호사,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소. YS그룹의 후계자와 결혼했다가 버림받고 운영하던 법무법인까지 공중분해됐다고. 김민준의 목소리는 다소 냉소적이었다. 그는 지훈의 의도를 시험하고 있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거라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낼 의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약자를 짓밟는 저들의 오만함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무기는 법과 진실입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김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파트너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YS그룹이라는 철옹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절실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의기투합했다. 김민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오피스텔로 지훈을 데려갔다. 그곳은 온갖 취재 자료와 서류 지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비밀 기지였다. 벽 한쪽에는 YS그룹의 가계도와 계열사 지배구조, 그리고 최진석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김민주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최진석의 비리, 의혹 자료들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들이었다. 최진석은 여우같이 교활한 놈이야. 항상 대리인을 내세우고 자금 세탁을 통해 흔적을 지우지. 그놈의 꼬리를 잡으려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무언가가 필요해. 김민준이 말했다. 지훈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법률가의 시선으로 사건의 약한 고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두 전문가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진석을 무너뜨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이다. 한편 한남동의 YS그룹 본가에서 윤서연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할아버지인 윤태섭 회장의 명령에 따라 그룹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최진석의 감시 아래 있었다. 그녀의 비서와 운전기사 심지어 저택의 고용인들까지 모두 최진석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항상 도청되고 있었다. 서효연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잉 조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진석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외부와의 접촉을 교묘하게 차단했다. 서연은 지훈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그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잠든 윤 회장을 간호하다가 우연히 최진석이 비서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강지훈 그 자식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뭘 캐고 다니는 모양이야. 쥐새끼처럼 귀찮게 구는군. 변호사 협회 쪽에 손을 써서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해.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지훈의 불행이 모두 최진석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이혼조차 최진석이 꾸민 일이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를 덮쳤다. 최진석은 지훈을 통해 자신을 압박했고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은 뒤 지훈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극심한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꼭두각시처럼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서연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저택에서 유일하게 최진석의 사람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이 집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집사는 윤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충직한 인물로 최진석의 월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감시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이 집사의 방을 몰래 찾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지훈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집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서연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 집사는 자신의 휴가일을 이용해 저택을 나섰다. 그의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는 서연이 밤새 고민하여 적은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메시지에는 최진석이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경고와 함께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감옥에 갇힌 공주가 세상 밖으로 던지는 첫 번째 구조 신호였다. 이 집사가 강지훈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YS그룹의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김민준 기자가 운영하는 작은 독립 언론사 정의의 소리에 우편으로 서신을 보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이 오직 김민준 기자의 이름만 적힌 평범한 편지였다. 며칠 뒤 김민준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그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제보가 아님을 깨달았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 비자금, 함정. 김민준의 사무실에서 강지훈은 서연이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과 경고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최진석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실제 투자보다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그리고 부디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건 결정적인 제보야. 최진석이 그룹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게 바로 이 니켈 광산이었어. 김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서연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이런 위험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그녀가 어떤 위험을 감수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다. 최진석은 강지훈의 끈질긴 저항에 심기가 불편했다. 단순한 협박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며칠 뒤 유력 경제지에 전관예우 의혹 비리 변호사 K씨의 실체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이니셜을 사용했지만 누가 봐도 강지훈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의 과거 수임 사건들을 왜곡하여 그가 승소를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가뜩이나 법무법인 파산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지훈에게는 치명타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그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진정서가 빗발쳤고 결국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최진석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강지훈을 법조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변호사라는 무기마저 빼앗아버리면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위원회 내부에도 YS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에 시달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최진석의 이런 비열한 공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민준과 함께 자신을 비방한 기사를 쓴 기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 기자는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최근 거액의 빚을 한 번에 청산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 돈의 출처는 YS그룹의 위장 홍보대행사였다. 최진석이 남긴 또 하나의 꼴이었다. 지훈과 김민준은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했다. 이것은 당장 최진석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만 훗날 그의 목을 겨눌 비수가 될 터였다. 그들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최진석이 던지는 함정들을 피해가며 그의 발자국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숨막히는 심리전이 계속되었다. 최진석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사는 원룸에 강도가 침입했다. 강도는 돈을 요구하는 척하며 지훈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노트북과 조사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다행히 지훈은 모든 중요 자료를 김민준의 사무실과 여러 개의 클라우드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강도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사라졌지만
지훈의 몸에는 깊은 상처와 멍이 남았다. 다음날 아침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지훈은 자신의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다. 최진석은 이제 선을 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연락해 계획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비자금 조성 계획의 실체를 터뜨려야만 했다. 그것만이 최진석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최진석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최진석은 유창한 영어로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니켈 광산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탐욕과 거짓이 번들거렸다.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억누르며 지훈이 자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오빠라는 이름의 악마 곁에서 그의 칼날이 지훈에게 닿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위태로운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서연이 보내온 경고는 강지훈과 김민준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샅샅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투자 계약서였지만 YS그룹의 파트너로 선정된 현지 기업 보르노 리소스는 설립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유령회사에 가까웠다. 김민준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네트워크에 연락해 이 회사의 실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회신이 왔다. 보르노 리소스는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YS그룹의 투자금은 곧바로 조세핀 안처인 케이맨 제도의 여러 계좌로 쪼개져 송금되고 있었다.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자금 세탁 시스템이었다. 최진석은 광산 개발을 명목으로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비자금은 단순히 최진석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닐 거야. 지훈이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말했다. 이 돈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실탄으로 사용될 거다. 그의 분석에 김민준은 동의했다. 그들은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들인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최진석의 방역도 거세졌다. 어느 날 밤 김민준의 오피스텔에 도둑이 들었다. 다행히 김민준은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다른 곳에 백업해둔 상태였지만 사무실은 쑥대밭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들의 조사를 멈추기 위해 물리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겠다는 최진석의 섬뜩한 메시지였다. 두 사람은 보안이 더욱 철저한 새로운 안가를 구해 몸을 숨겨야만 했다. 위험 속에서도 조사는 계속되었다. 지훈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명을 발견했다. 박선우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Y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YS건설의 전직 재무이사였다. 박선우는 1년 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된 후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지훈과 김민준은 그가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며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키맨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문제는 박선우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YS그룹의 감시를 피해 완벽하게 잠적한 상태였다. 지훈은 변호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수소문 끝에 박선우의 아내가 얼마 전 희귀병 진단을 받았으며 강원도의 한적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분명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을 터였다. 지훈과 김민준은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다. 요양병원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박선우를 찾아낼 수 있었다.
화려한 재무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낯선 이들의 방문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훈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YS그룹에 대해 묻자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못 찾아오셨소. 박선우는 두 사람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최진석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는 그는 입을 여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사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공포를 이해했다. 그는 강압적인 태도 대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법무법인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 빼앗겼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는 수집한 자료들을 박선우 앞에 펼쳐 보였다. 최진석의 비자금 계좌와 그의 서명이 담긴 서류들이었다. 저희는 이미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이사님의 증언이 없다면 최진석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김민준 역시 그의 옆에서 거들었다. 당신 혼자 모든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어. 최진석은 분명 당신을 꼬리 자르게 할 거요.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요. 박선우는 흔들리는 눈으로 서류와 두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내분의 치료비 YS그룹에서 지원해주던 것은 이미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사님과 가족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 말에 박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결정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이었다. 박선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강지훈과 김민준을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옮긴 뒤 지난 몇 년간 최진석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법,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그의 진술은 녹음되었고 관련 증거 서류들은 모두 스캔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되었다.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최진석의 정보망에 포착된 후였다. 박선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최진석은 즉시 그 배후에 강지훈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을 성가신 벌레 정도로 여길 수 없었다. 박선우의 입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법이나 여론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제거가 필요했다. 최진석의 하수인들은 박선우의 행방을 쫓아챘지만 지훈과 김민준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아직 정리가 덜 된 김민준의 옛 오피스텔 주변에 잠복했다. 며칠 뒤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오피스텔에 들렀던 김민준은 그들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검은색 벤에 실렸다. 사무실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김민준이 돌아오지 않자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민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민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엉망이 된 내부를 보는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기계로 변조된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훈 변호인가? 내 친구는 우리와 함께 있다. 살리고 싶으면 내일 자정까지 박선우와 네가 가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인천항 1번 폐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친구는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밥이 될 거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훈은 차갑게 식어가는 전화기를 쥔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최진석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지훈은 딜레마에 빠졌다. 동료의 목숨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안전가옥에 숨어있는 박선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넘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최진석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상대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만함과 방심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을 힘없는 변호사 나부랭이로 얕보고 있을 터였다. 지훈은 먼저 박선우를 더 깊은 곳으로 피신시킨 뒤 경찰 내부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항 1번 창고에서 거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너무 일찍 도착해서도 너무 늦게 도착해서도 안 됐다. 그는 모든 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그리고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자료가 담긴 가짜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인천항의 낡은 폐창고는 어둡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서자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그를 둘러쌌다. 창고 중앙에는 김민준이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지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박선우는 어디 있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전한 곳에 있다. 김 기자님을 먼저 풀어주면 그의 위치를 알려주지. 건방진 놈 남자는 지훈의 뺨을 후려쳤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는 창고의 구조, 인원 배치, 그리고 탈출로를 빠르게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문득 창고 한 구석에 쌓여있는 녹슨 드럼통들과 낡은 소화기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모든 것을 다 넘기겠소. 그의 비굴한 모습의 괴한들은 경계심을 풀고 비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은 바닥에 모래를 한 움큼 쥐어 그들의 얼굴에 뿌렸다. 남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아 분말을 사방에 난사했다. 하얀 분말이 순식간에 창고를 뒤덮었고 괴한들은 콜록거리며 시야를 잃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평범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과 몸놀림은 절박함으로 단련된 생존자 그 자체였다. 혼란 속에서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괴한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지훈과 김민준은 창고 뒤편의 낡은 창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무장한 경찰들이 창고를 덮쳤다.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그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진석은 이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어떤 짓도 할 것이다. 최진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인천항에서의 작전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하수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강지훈과 김민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더욱 최악인 것은 체포된 놈들이 고문과도 같은 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꼬리는 잘랐지만 뱀의 머리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강지훈이라는 존재가 그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는 바이러스처럼 느껴졌다. 한편 본가의 저택에서 윤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인천항에서 마약 밀수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표면적으로는 YS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최진석이 잔뜩 취해 고함을 지르며 저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서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 사건의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가 최진석의 소나귀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숨어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집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집사님,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할아버지의 회사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 악마의 손에서 구해내야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슬픔과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왔음을 그 역시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탈출 계획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집사는 수십 년간 이 저택에서 일하며 최진석의 감시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아직 윤 회장에게 충성하는 몇 안 되는 보안팀원과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았다. 마침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 투자 조인식이 열리는 날, 최진석과 저택의 모든 신경이 그 행사에 쏠려 있는 틈을 타 그들은 움직였다. 서연은 평범한 직원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집사가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트럭에 짐칸에 몸을 숨겼다. 철저한 감시를 뚫고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오는 몇 분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저택에서 벗어난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채 옮겨 탔다. 차 안에는 단정한 정장과 노트북,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범한 사서 윤서연의 허물을 벗고 YS그룹의 후계자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YS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투자 조인식을 마친 최진석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번 사업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의 그룹 내 입지를 완전히 굳히려 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사들 앞에서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독주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이사들은 이미 그의 편에 섰거나 그의 권력에 침묵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최진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굳었다. 새장 속에 얌전히 갇혀 있어야 할 새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한 거죠. 최진석 전무서연은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회의장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연약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재벌 그룹의 후계자다운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여연은 최진석의 맞은편 상석인 회장석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회의장에 모인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권은 YS그룹의 미래를 걸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진석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반박했다. 서연아, 네가 뭘 안다고. 이건 그룹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어. 오빠.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오늘부로 YS그룹의 후계자로서 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니켈 광산 사업을 포함한 최진석 전무주도의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특별 감사팀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최진석을 지지하던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상황을 관망하던 이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네가 감히 할아버지께서도 허락하신 일이야. 그는 소리쳤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보았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허락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최진석이 윤 회장의 건강을 이용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찌르는 비수였다. YS그룹의 거대한 권력 투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YS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윤서연의 복귀와 폭탄 선언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그룹의 주가는 요동쳤다. 최진석은 서연의 행동을 이사회의 권위를 무시한 독단이라며 비난했지만 윤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공식적인 후계자라는 서연의 명분은 막강했다. 그룹은 서연을 지지하는 세력과 최진석의 편에 선 세력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오랜 충신들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꾸렸다. 권력 투쟁의 서막이 오르는 동안 서연은 이 집사가 마련해준 안전한 연락처를 통해 마침내 강지훈과 통화할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의 재회는 길지 않았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김민준 기자의 새로운 안전가옥에서 지훈과 서연은 이혼 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자리에는 김민준 기자와 목숨을 건 증인이 된 박선우 전 이사도 함께했다.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서연은 그룹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최진석의 결제 서류와 프로젝트 기밀 자료들을 가져왔고 지훈과 김민준은 그들이 수집한 비자금 증거와 범죄 사실들을 공유했다. 모든 정보가 합쳐지자 최진석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그룹을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려는 거대한 야심을 가진 괴물이었다. 그들은 두 갈래의 공격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그룹 내부에서 특별 감사를 통해 최진석의 자금줄과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지훈은 외부에서 법적인 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강지훈이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최진석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 변호사가 정현 법무법인과 박선우 전 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YS그룹의 최진석 전무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및 살인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YS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희대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법원으로 쏠렸다. 마침내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석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로펌 태평양 소속의 에이스들로 꾸려져 있었다. 과거 지훈의 법무법인을 파산시켰던 바로 그들이었다. 원고석에 선 지훈은 낡았지만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에이스 변호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지훈은 원고 측에 모두 진술을 위해 증인석 앞에 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진석이 YS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떻게 사익을 편취하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자신의 길을 막는 이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짓밟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증거로 박선우 전 이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는 최진석이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최진석 측 변호인단은 해당 증거가 불법 도청으로 수집되었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지훈은 박선우 이사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은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다. 첫 번째 일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이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지훈은 박선우를 상대로 최진석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입증해 나갔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능력은 완벽했다. 최진석은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지훈을 보며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지훈을 그저 서연의 과거에 붙어있던 초라한 존벌레 정도로 여겼다. 짓밟으면 그대로 사라질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법정에서 자신과 대적하고 있는 남자는 그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섰던 남자는 진실이라는 검을 든 가장 무서운 적수가 되어 돌아와 있었다. 그의 오만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재판이 계속될수록 최진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강지훈은 박선우의 증언을 시작으로 최진석이 매수한 언론인 그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까지 증인으로 내세웠다. 김민준 기자가 목숨을 걸고 취재한 비자금 관련 탐사보도 역시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었다. 법정 안에서 최진석의 완벽했던 가면은 조각조각 깨져나가고 그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YS그룹 내부에서도 윤서연의 특별감사는 최진석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손에 넣으려 했던 그룹 안에서 그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끝내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진석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아직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해결사와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윤서연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서연을 인질로 삼아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고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생각이었다.
그의 뒤틀린 머릿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윤서연은 그를 꿰뚫어 끌어보고 있었다. 지훈은 최진석 같은 인간이 결코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된 서연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서연의 곁을 지키는 보안팀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집사를 통해 최진석 측의 움직임을 역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진석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거대한 덫을 놓았다. 최진석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서연이 할아버지인 윤 회장을 만나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덮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매수한 내부 정보원이야말로 서연에게 충성하는 이중 첩자였다. 서연이 탄 차량에는 그녀 대신 마네킹이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안팀과 경찰이 소리 없이 포진해 있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약속된 장소에서 최진석의 하수인들은 서연이 탄 차를 멈춰 세웠다. 최진석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차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서연이 아닌 차갑게 웃고 있는 강지훈이었다. 오랜만이군요, 최진석 씨.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등장에 최진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동시에 사방에 숨어있던 보안팀원들과 경찰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이게 무슨... 최진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권총을 꺼내 지훈을 겨누었다. 감히 나를 속여 이깟 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신은 진 겁니다. 당신의 힘이나 돈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당신을 패배시킨 건 바로 당신 자신의 오만함과 그릇된 욕망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죠. 지훈의 말은 최진석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매수했다.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제국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순간 보안팀이 그를 덮쳤고 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비참한 몰락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극에 불과했다. 최진석과 그의 남은 하수인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경찰차에 타기 전 그는 지훈과 어느새 다가와 그의 곁에 선 서연을 증오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왜 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조차도. 그녀는 그저 이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목숨을 위협받았으며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지훈은 서연의 지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더 이상 YS그룹의 후계자와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오만의 대가는 처절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일만 남아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YS그룹 게이트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최진석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살인교사 미수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한 제국은 법의 엄정한 심판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 부역했던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인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YS그룹은 윤서연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인 윤태섭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다. 최진석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사제를 출연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던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법무법인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거액의 수임료를 주는 대기업 고객들로 붐비지 않았다. 대신 거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공익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명예나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되찾은 것이다. 그들의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YS그룹의 거대한 배를 이끌어야 하는 선장이었고 지훈은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한 또 다른 배의 선장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연이 일하던 도서관이 바로 지척에 보이는 곳이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애틋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이제 정말 회장님 같네. 카리스마가 넘쳐.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도 이제 유명인이 다 됐어요. 국민 변호사 강지훈. 신문에서 당신 기사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서서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과거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없었던 가장 큰 변화였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아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 시절의 강지훈과 윤서연은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대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모든 진실 위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그녀의 말의 의미를 깨달은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이혼은 거짓과 음모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극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마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언제 다시 법적인 부부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다. 지는 가을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래에 대한 대화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줄 알았던 아내가 재벌 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로 시작된 폭풍은 이제 완전히 멎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땅과 그 위에서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차가운 법원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강지훈의 심장을 조각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옆에 앉은 윤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미동도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소박한 도서관 사서 그의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아내는 이제 남이 되려 하고 있었다. 조정실의 무거운 공기는 두 사람의 침묵으로 더욱 가라앉았다.